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오리가미 교야 작가의 미스터리한 이야기, 기억술사 1, 기억을 지우는 사람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기억을 지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어요? 시작합니다. 현재 이야기. 다카하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그를 마지막으로 본 지 2주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다. 그날 나는 기억술사와 접촉했을지도 모른다는 미사오라는 이름의 소녀를 찾아서 니시우라 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전에도 와보긴 했지만 교내로 들어갈 수 없어서 교문 밖을 어슬렁거리다가 낯익은 소녀와 마주쳤다. 전에 다카하라 변호사 사무소에서 본 소녀였다. 반가웠다. 그녀가 니시우라 고등학교의 학생이라면 미사오라는 이름의 친구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소녀에게 말을 걸었다. 실례합니다. 우리 다카하라 씨 사무소에서 한 번 만났지요? 소녀는 네? 하며 돌아보고 미심쩍은 시선으로 나를 쳐다봤다. 생각해보니 그녀와는 딱 한 번 얼굴을 마주쳤을 뿐이니 나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 난 요시모리 료이치라고 하는데 다카하라 씨하고 아는 사이입니다. 우리 지난달에 다카하라 씨 사무소에서 만나지 않았나요? 사무소라고요. 거기까지 말해도 소녀의 얼굴에서는 미심쩍은 표정이 사라지지 않았다. 다시 생각해보면 내 몰골이 변호사 사무소에 드나들 만한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을 테니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았다. 저 입구에서 스쳐 지나쳤을 뿐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억 안 나세요. 그때 다카하라 씨의 의뢰인 가운데 한 분의 따님이란 말을 들었는데 열심히 설명했더니 수상쩍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이해해준 것 같았다. 경계심은 풀린 것 같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사람을 착각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왠지 죄송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다카하라 씨? 그분이 누구인가요? 철썩.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충격이 있었지만 나로서는 그 감각이 처음이 아니었다. 또 다카하라는 기억술사에 대해 흥미를 보인 적이 있고 그 다카하라와 가까운 사이였던 이 소녀의 기억이 사라졌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그녀에게 설명도 사과도 하는 둥 마는 둥 다카하라에게 연락을 해보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떴다. 다카하라의 휴대전화는 연결이 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사무소로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받기는 했으나 전화를 받은 것은 그가 아니었다. 전화를 받은 이는 그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고 했다. 별표? 그 길로 사무소로 가서 도노무라 아스시와 만났다. 사무소로 다카하라를 만나러 갔을 때 그가 커피를 내준 적은 있지만 그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다카하라의 사후에도 이것저것 처리하기 위해서 한동안 사무소에 남아있기로 한 모양이었다. 도노무라는 그때처럼 커피를 내려 가지고 와서 내 앞에 놓고는 나를 마주보고 앉았다. 늘 서서 일하는 것밖에 본 적이 없던 상대와 마주하고 앉아있으니 왠지 낯선 기분이 들었다. 평소라면 이렇게 내 앞에 앉아있는 것은 다카하라였을 것이다. 나는 다카하라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애도를 표하자 도노무라는 묵내로 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선생님이 남긴 노트에 요시모리 씨가 방문하실지도 모른다고 쓰여 있었거든요. 선생님은 자신이 떠난 뒤에 일을 세세히 지시하셨어요. 어느 정도 세세히 지시했는지가 문제였다. 나는 기억술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도 될지 판단이 서지 않아 살피듯이 말을 골랐다. 나에 대해서 다카하라 씨는 뭐라고? 기억술사 이야기를 물으러 올 거라고. 그렇긴 해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요. 상대의 입에서 선선히 기억술사라는 말이 나오자 나는 그만 맥이 빠졌다. 담담히 얘기하는 도노무라의 말투에서는 기억술사에 대한 어떤 감정도 읽어낼 수 없었다. 그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이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그가 뭔가 알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 그 여학생 전에 이 사무소에서 잠깐 본 의뢰인의 따님이라고 다카하라 씨가 말한 나나미 말이군요. 오늘 그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카하라 씨를 모른다고. 그렇습니까? 도노무라는 짧게 대답하고 조금 눈을 내리깔았다. 역시 뭔가 알고 있구나.
보통의 건실한 어른이라면 기억술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다카하라가 도노무라에게 기억술사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면 그를 상당히 신뢰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뭔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다카하라 씨는 기억술사를 찾고 있었나요? 네. 찾아냈군요. 나남이란 아이의 기억은 기억술사가 지운 거죠? 아마도 그녀가 선생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도노무라는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았지만 입은 가벼워 보이지 않았다. 예의를 갖춘 대응이긴 하지만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았다. 얘기하지 않기로 정한 것은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돌아올 수는 없었다. 다카하라는 인터넷 밖에서 만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정보원 가운데 한 명이었다. 다카하라는 자신이 모르는 뭔가를 손에 넣고 그것을 나에게는 가르쳐주지 않은 채 가버렸다. 지금은 그가 남긴 정보의 조각에라도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이제 더 이상 다카하라 도모아키와 토론을 벌일 수는 없더라도 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알고 싶었다. 다카하라 씨가 의뢰해서 그녀의 기억을 지웠다는 건가요? 긍정의 답 같았다. 그렇다면 당사자 자신의 기억이 아니라 타인의 기억을 지워달라는 의뢰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의뢰만 있으면 기억술사는 누구의 기억이라도 지운다. 의뢰 유무와 무관하게 지울지도 모르지만 여하튼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기억을 지우는 경우가 있다는 거다. 기억술사는 기억이 지워지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기억이라도 지우는 일이 있다는 거네요. 풍문 속의 기억술사는 의뢰를 받고 기억을 지우는 존재로 되어 있었지만 나는 나의 지워진 기억이 내가 바라서 지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으로 알고 있었다. 억지로 지워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 기억술사가 다카하라의 의뢰를 받고 나남이라는 소녀의 기억을 지웠다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한다. 타인의 기억을 지워달라는 의뢰를 받아들이는 일은 좀처럼 없다고 합니다. 뭔가 그럴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요? 포커페이스는 자신의 고용주로부터 배운 것인지 도노무라는 표정도 목소리 톤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도노무라가 기억술사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만은 느껴졌다. 어쩌면 도노무라는 단지 다카하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만이 아닐지도 몰랐다. 도노무라도 기억술사와 접촉한 걸까? 선생님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꽤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알게 된 것은 우연이었는데 선생님은 아마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을 작정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죽음과 삶의 흔적이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은 영향이라니요. 누군가가 자신이 없어진 뒤에 자신을 그리워하며 괴로워하거나 슬픈 나머지 무너져버리는 것이 싫었던 모양입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넘치는 사람이라서. 어시스턴트로서 직무에 익숙해져서일까, 도노무라가 가져온 음료는 손님용 한 잔뿐이었다. 도노무라가 눈빛으로 차를 마시라고 재촉하여 나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컵에 입을 갖다 댔다. 마음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집착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도 나나미는 선생님께 빠졌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열렬한 마음을 품고 있었지요. 선생님도 그걸 알아차리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억술사를? 도노무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전에도 이곳에서 향이 좋은 커피를 마셨던 기억이 났다. 여기서 커피를 마시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이겠지. 어떤 사람이 기억을 잃어버림으로써 그 사람에게 소중했던 마음도 같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옳은 거냐고 다카하라 씨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때 다카하라는 말했다. 죽어버리는 것보다는 낫잖아. 소중한 사람이 죽어버리는 것보다는 자신을 잊더라도 그 사람이 살아있기를 바란다고. 어떤 사람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은 괴롭겠지요. 하지만 선생님은 흔들림 없는 조용한 눈동자와 목소리로 도노무라는 말을 이어갔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자신이 어떤 이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을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카하라는 신념이 있는 강한 사람이에요. 눈앞에 있는 도노무라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내 안에도 물러설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나는 컵을 내려놓고 숨을 고른 다음 입을 열었다. 다카하라 씨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고 존경도 합니다. 그를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기억술사에게 타인의 기억을 지워달라고 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그게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도노무라와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했다. 똑바로 눈을 쳐다볼 수 없는 것은 내게 그만큼의 자신감이 없어서였을까?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기억 속에서 자신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는 것을 나는 옳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소녀는 스스로 다카하라를 잊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카하라를 마음에 두었다면 더더욱. 그렇다면 그녀의 기억은 그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지워진 것이다. 그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만난 적조차 없었던 것으로 해버리기보다는 누군가에 대한 기억 때문에 마음이 괴롭더라도 스스로 극복해야 했던 것 아닐까요? 그녀를 위해 뭔가를 할 거라면 그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좋지 않았을까요? 아예 기억을 전부 지워버릴 게 아니라. 그녀가 다카하라와 보낸 시간과 그의 죽음을 모두 기억하면서도 잘 극복할 수 있게, 그가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 했던 건 아닐까? 그것이 그녀를 위한 길이 아니었을까?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두 사람의 문제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는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다. 거기까지 말하고 고개를 드니 도노무라는 예상과 달리 조용한 표정 그대로 듣고 있었다. 내가 말을 다 끝내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방금 전에 그랬던 것처럼 담담한 톤으로 말했다. 그게 가장 좋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도노무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투도 표정도 거의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앞으로 강해질지도 모르지요. 선생님이 기회를 줬으니까. 그렇게 말할 때에는 눈매가 아주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다. 도노무라는 기억술사의 얼굴도 목소리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야기한 내용은 기억하지만 기억술사 본인에 관한 정보는 무엇 하나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그것도 기억술사의 힘일지 몰랐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도노무라가 그렇게 단언하듯이 말한 것은 결국 그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할 마음이 없다는 뜻일 것이다. 나는 그로부터 그 이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포기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나왔다. 개운치 않은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애용하는 맥을 켜서 북마크 해둔 도시전설 사이트의 채팅방에 들어가자 이코와 디디가 들어와 있었다. 나는 도노무라의 말을 듣고 기억술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었지만 다소 흔들린 것은 부정할 수 없었다. 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누군가와 기억술사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었다. 그리고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미사오라는 소녀에 대한 정보도 더 얻고 싶었다. 막 채팅방에 들어갔을 때 콩콩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나고 노크도 없이 문이 열렸다. 료 오빠? 집에 왔네. 스낵과자 봉지와 페트병을 든 마키가 방으로 들어왔다. 나는 거에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모니터를 가렸다. 왜 내가 우리 집에 있어? 료 오빠가 집에 오기 훨씬 전부터 있었어. 지금 아줌마랑 얘기했어. 집에 왔으면서 거실에 얼굴도 안 내밀다니 불효라고. 다녀왔습니다 정도는 하는 게 좋잖아. 현관문 열었을 때 했어. 여하튼 그건 내가 왜 여기 있느냐에 대한 이유가 안 되는데. 나 아줌마랑 친해. 내 방에 있는 이유. 료 오빠랑도 사이가 좋잖아. 집에 가. 이번 주 소년 점프, 일본의 주간 만화 잡지 옮기니 다 읽을 때까지 기다려. 빌려줄게. 집에서 읽으면 엄마가 잔소리한단 말이야. 제발 부탁해. 나는 마키와 말다툼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잡지 선반에서 만화 잡지를 골라서 가져다 주었다. 마키는 와 하며 받아들고는 바닥에 앉아서 읽기 시작했다. 마키가 정신없이 만화 페이지를 넘기는 걸 보고 나는 다시 모니터를 향해 돌아앉았다. 그녀가 있는 방에서 기억술사 관련 사이트를 보는 것이 좀 꺼림칙하긴 했지만 마키가 있는 곳에서는 내 몸에 가려서 모니터가 보이지 않을 터였다. 알라요, 안녕하세요. 디디, 알라요 씨, 오래간만. 5일 만인가? 이코, 그저께도 왔어요. 디디가 없었던 거죠. 디디, 어긋났었나 좋아요. 나는 곁눈으로 마키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키보드를 두드렸다. 알라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서 진위를 확인하느라 바빴습니다. 디디, 새로운 정보. 알라요, 어떤 사람에게서 실제로 기억술사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만나보려고 했어요. 디디, 정말요? 이코, 믿을 만한 정보인가요? 정보원은 믿을 수 있어요라고 쓰고 엔터를 눌렀다.
그러고 나서 그래도 어디까지나 가능성이라서 기억술사와 접촉한 것이 확실한지는 아직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코, 그 사람이 정말로 기억술사와 접촉한 적이 있다면 기억술사 이야기는 도시전설이 아니라 실화가 되는 거네요. 디디, 그 사람을 이 채팅방으로 부를 수는 없나요? 나도 만나고 싶어요. 그게 가능하다면 이 고생 안 하지라고 혼자 중얼거리자 만화를 보고 있던 마키가 뭐? 하며 얼굴을 들었다. 아무것도 아냐. 어서 읽고 집에 가. 아직 반도 못 읽었어. 알아요. 하지만 아직은 정보가 부족해서 어떻게 접촉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K대학병원 뇌신경외과에 다녔던 모양인데요. 성은 모르지만 이름과 학교, 그리고 학년을 알고 있었다. 그럴 맘만 먹으면 만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을 테지만 적절한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다. 섣불리 덤볐다간 스토커 취급을 당할 테고. 그래서 이 채팅방에서 뭔가 조언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 디디, 정말요. K대학병원이라면 내가 잘 알아요. 거기 1층 꽃집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정말?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나서 퍼뜩 놀라 마키를 돌아봤지만 만화에 열중해서 눈치를 못 챈 것 같았다. 한숨 돌리고 정말요? 하고 키보드를 두드렸다. 알아요. 여고생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보내면 전체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디디, 간호사들한테 잘 물어보면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건 생각지도 못한 수학이었다. 허공의 주먹을 휘두르고 싶을 정도였다. 서둘러서 디디에게 미사오라는 소녀의 정보를 보냈다. 검은 슈트커트 머리, 키는 160cm 정도의 마른 체형, 니시우라 고등학교 2학년. 뇌신경외과에서 후쿠오카 선생님의 진료를 받고 있다. 이 정도 정보밖에 없지만 잘 활용하면 그녀를 아는 간호사로부터 성씨 정도는 의심받지 않고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성씨와 이름을 함께 알면 어디 사는 누구인지 찾기가 쉬워진다. 이코, 정보 수집이라면 아마 나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실은 여기저기 연줄이 많아요. 디디, 뭔가 팀이 만들어진 것 같네요. 기억술사 추적 프로젝트 같은데. 좋아요. 이코, 이처럼 구체적으로 기억술사에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좀처럼 안 나오니까요. 그런 중요한 실마리는 놓치면 안 돼요. 꽉 잡아당겨야지요. 알아요. 네,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 겁니다. 디디, 그럼 아예 이번에 번개를 합시다. 기억술사 추적 프로젝트 본격 시동이라는 의미로 닥터나 이노키치 씨에게도 제안합시다. 이코, 좋지요. 디디 등은 단지 흥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만 나로서는 그렇게 즐길 입장이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것으로 뭔가 단서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힘이 났다. 뭔가 진전이 있다, 다가가고 있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나 역시 좋다고 답을 보냈다. 그 다음에는 만날 장소와 날짜를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말들이 이어졌다. 맞다. 료 오빠. 만화를 읽던 마키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다. 있지. 토요일에 료 오빠 한가하면. 한가하지 않아.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하자 뭐야 하는 불만스러운 목소리와 함께 마키의 뿌루퉁한 기색이 뒤통수에 와 닿는 것 같았다. 책상 의자를 돌려서 수첩을 집어들고 달력 페이지를 펼쳤다. 방금 약속이 잡혔어. 나는 토요일 칸에 번개라고 약속을 적었다. 별표? 토요일. 번개 당일. 마키는 약속 장소인 시부야역까지 나를 따라왔다. 그녀도 시부야에 볼 일이 있는 모양이었다. 어차피 역에서 헤어질 거니까 따라오는 건 상관없었지만 오는 내내 지겹도록 누구랑 만나느냐며 귀찮게 굴어서 두 손을 들 정도였다. 데이트야? 아니라잖아. 그럼 뭐냐고. 그냥 아는 사람들 만나. 기억술사 관련 번개라는 말은 절대 입에 올리지 않았다. 사람들이라니 누구? 하고 물고 늘어지는 마키를 한 손으로 밀어내며 약속 장소로 향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디디와 채팅방 사람들에게 마키를 소개할 수는 없었다. 10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마키도 기억술사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고 보면 나 자신도 그중 하나다. 하지만 나는 물론 그 사실을 그들에게 밝힐 생각이 없었다. 야, 쇼핑인지 뭔지 볼 일이 있다고 했잖아. 어서 가. 뭐야 이 불량한 취급은. 약속 장소의 표지인 모아이 석상을 가리키자 마키가 셀쭉한 얼굴을 하고 그쪽을 봤다.
노트북 컴퓨터를 왼팔에 안고 있는 젊은 남자가 이쪽을 봤는지 얼굴을 들었다. 표식으로 빨간 캡을 쓰고 오겠다고 했으니 저 사람이 디디일 것이다. 내가 살짝 고개를 숙이자 만면에 웃음을 짓고 고개 숙여 인사했다. 봤지? 저 사람이 약속 상대야. 나 간다. 알았어. 뭐야, 어떤 여자인가 보고 아줌마한테 일러줘야지 했는데. 나는 사귀는 상대를 일일이 부모에게 보고해야 할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마키는 종종 이렇게 어머니와 결탁해서 묘한 탐색을 해온다. 어머니는 마키가 자기 오빠를 빼앗기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라고 하시지만 나로서는 마키의 그런 행위가 그저 짓궂은 장난으로 보일 뿐이었다. 마키가 역 빌딩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후유 한숨을 돌리는데 디디인 듯한 인물가 달려왔다. 저 알아요 씨죠? 아, 네. 이거 처음 뵙겠습니다. 디디입니다. 밝은 갈색 머리가 목 부분에서 바깥으로 뻗쳤다. 캡으로 덮긴 했지만 이런 머리 색깔인데도 용케 병원에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얻었구나 싶었다. 그가 디디라고 크게 소리내어 이름을 말하는 바람에 주변 사람들이 인터넷 닉네임이라는 것을 알아버릴 것 같아서 왠지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자니까 흥미로운 듯이 이쪽을 보고 있는 또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검은 긴 머리가 어깨까지 쭉 뻗은 나보다 몇 살쯤 위로 보이는 여성. 눈이 마주치자 생긋 입술을 벌리고 웃었다. 누군지 알 것 같았다. 이코 씨인가요? 잘 부탁해요. 알아요 씨 오늘은 젊은 남자 둘이랑 데이트네요. 신나라. 힐탑도 있겠지만 이코는 디디와 키가 비슷했다. 정장 아래 와인색 셔츠를 입은 참으로 이를 똑 부러지게 할 것 같아 보이는 어른 여성이었다. 마키가 그녀를 못 봐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처음 인사한 상대가 디디가 아니라 이코였다면 연상의 여자랑 만나는 걸 봤다고 오늘 밤 어머니한테 거침없이 일러바쳤을 것이다. 셋은 이코가 추천한 카페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나란히 걸어가면서 서로 간단히 자기소개를 했다. 디디는 채팅방에서 들었던 대로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프리터, 일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생계를 꾸리는 사람 옮기니, 이코는 기자라고 했다. 초현실적인 현상이나 오컬트 관련 기사를 자주 쓰며 기억술사의 풍문에 흥미를 가진 것도 기사로 쓸 수 있을까 생각해서였다고 했다. 이노키치 씨는 사정이 있다니 아쉽네. 닥터는? 닥터는 오프 모임에는 참가하지 않는 주의라고 불참한다고 메일이 왔어요. 그 사람,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오프 모임에는 일절 얼굴을 안 내밀어. 셀프 프로듀스의 일환이지. 인터넷상에서만 접촉 가능한 도시전설 박사란 포지션을 목표로 하는 것 같아. 이코가 추천한 레스토랑에 도착해서 맨 안쪽에 있는 자리에 앉았다. 역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게 흠이었지만 조용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레스토랑이었다. 선반에는 해외 잡지 여러 권이 세워져 있었고 음악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번개의 취지를 생각하면 시끌벅적한 가게보다 훨씬 나았다. 아까 같이 있던 사람, 귀엽네요. 애인이에요? 무슨 말씀을? 이웃집 꼬맹이에요. 실없는 대화를 주고받으며 메뉴를 봤다. 오프 모임에 참가하는 것이 처음이었던 나는 어느 타이밍에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내야 좋을지 몰랐다. 나의 목적은 둘에게서 기억술사를 찾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듣는 것뿐이었지만 그것이 번개 본래의 취지는 아닐 것이고 게다가 그것만 캐내려 들다가는 경계 대상이 돼서 역효과가 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이코나 디디가 자연스레 물어볼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자고 결정했다. 점원을 불러 각자 주문을 끝낸 다음 다시 두 사람을 향해서 잘 부탁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거참, 몇 번이나 자기소개만 하고 있네요 하고 디디가 멋쩍은 듯이 웃었다. 이거, 도시전설 번개, 혹은 기억술사 번개죠. 그런데 사실 난 그런 거 얘기할 만한 정보라든가 아는 게 없어요. 일방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을 만큼 기억술사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거려. 워낙에 도시전설이고요. 나는 이 일을 시작한 지 오래됐으니까 소재로서는 재미있다고 생각했지만 기억술사가 실제로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채팅방에서 알아요 군이랑 얘기하기까지는요. 드디어 이야기에 끼어들 틈을 발견한 나는 짐짓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받는다는 듯이 말을 꺼냈다. 나도 처음에는 풍문이 전달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흥미가 있어서 도시전설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도시전설에는 대개 그 근원이 되는 소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술사에도 뭔가 근원이 된 사건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에 좀 많은 사람한테서 그럴듯한 얘기를 들어서 기억술사라는 도시전설이 나 자신과 직접 관계되는 일이라서 필사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는 물론 말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할 마음도 없었다. 그래서 너무 열의에 차서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게 주의하면서 말을 마치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래요. 입 찢어진 여자도?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담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입 찢어진 여자에 대해서는 기사를 쓴 적이 있어서 잘 알아요. 몸을 앞으로 내민 디디에게 이코가 그렇게 알려줬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든가 해외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든가 여하튼 도시전설에는 그 뿌리를 이루는 소재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소재가 된 것도 있죠. 그래서 기억술사 이야기에도 근원이 되었을 성싶은 사건이 있다는 건가요? 나도 그건 처음 듣는 소린데요. 디디 군이 아르바이트하는 곳이잖아요? 완전히 듣는 자세가 되어 있던 디디는 갑자기 이야기의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오자 당황한 듯이 노트북 컴퓨터를 테이블에 올려놨다. 나는 그럴듯한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게 없지만 RIO 씨한테서 메일을 받고 그 여학생에 대해서는 조금 알게 됐어요. 잠깐만요. 디디는 물컵을 옆으로 치워 공간을 확보하고 나서 노트북을 켰다. 의자를 벽 쪽으로 끌어서 공간을 만들고 옆에 앉은 나에게도 잘 보이게 화면을 옆으로 돌렸다. 이것은 그냥 메모장이라서 봐도 별 의미는 없을 테지만 간호사한테서 들은 건데 아마도 그 미사오란 아이는 사사 미사오란 환자일 거예요. 화면의 노트패드에는 사사 미사오, 니시우라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고딕체로 쓰여 있었다. 그 옆에 화질이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다. 건강하게 햇볕에 탄 쇼트커트 소녀였다. 이것이 사사 미사오구나. 나는 속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되풀이해서 말해봤다. 이 사진은 인터넷에서 풀네임으로 검색해서 니시우라 고등학교 육상부 홈페이지에서 발견한 거예요. 육상부원 모두가 찍힌 작은 사진을 확대한 거라서 화질이 좀 안 좋아졌어요. 풀네임을 잘도 알아냈네요. 병원은 환자에 대한 정보 관리가 엄격하잖아요. 누나 손수건을 빌려서 간호사들을 상대로 한바탕 연극을 했지요. 5층 대기실에 있던 여학생한테서 빌린 손수건인데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다고. 미사오란 이름밖에 못 들었는데 혹시 아시냐고. 대담한데요. 너스센터에서 차 마시던 간호사들한테 그렇게 물어봤지요. 환자의 정보는 그냥 물어본다고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좀 쓴 거죠. 물론 주소랑 전화번호까지는 알아낼 수 없었지만. 하여튼 그랬더니 그중 한 간호사가 툭 미사오, 사사 미사오 말인가 하더라고요. 칭찬을 받아 신이 났는지 디디는 의미도 없이 스크롤을 반복했다. 버릇인 모양이었다. 머리가 짧고 날씬한 여학생이죠? 하기에 맞아요 했지요. 니시우라 고등학교에 다닌다고 들었어요 했더니 틀림없어 사사 미사오야 하잖아요. 그렇게 이름 전체를 알아냈어요.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디디는 나중에 사진 보낼게요 하고 컴퓨터를 닫아 테이블 아래로 내려놓았다. 큰 공을 세웠네.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의심할까봐 그 정도밖에 못 알아냈어요. 아니, 충분해요. 풀네임을 알면 조사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비록 주소와 전화번호는 알아내지 못했지만 얼굴을 아니까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의미 있는 번개였다. 이코가 런치 파스타를 한 입 먹고 맛있어라고 했다. 그러자 생각났다는 듯이 디디도 요리에 손을 댔다. 손수건을 돌려주고 싶다고 했지만 역시 환자의 주소까지 알려줄 수는 없나 보더라고요. 그게 당연하겠지만요. 그리고 그 아이, 뇌신경외과에는 더 이상 진료받으러 안 온다나 봐요. 다음번에 언제 오나요? 하고 물었더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뇌신경외과에 다닌 이유는? 그것도 역시 프라이버시라서 못 물어봤어요. 하지만 뇌신경이라니까 뭔가 기억술사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러고 보면 기억술사는 무면허 뇌외과의사가 아닐까 하는 설도 있었어요 하고 디디가 흥분해서 말하기에 나도 그런 말을 들은 것도 같아요 하고 적당히 맞장구 쳐줬다. 교코와 마키는 전날까지 아무런 변화도 감지하지 못했는데 단 하루 만에 기억을 잃었고 외상도 없었다. 그런 점을 보면
기억술사, 외과의사 설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기억술사에 의해 기억을 잃은 사람이 자신이 왜 기억을 잃었는지 몰랐을 때 뇌신경외과를 방문하는 것은 있을 법한 일이다. 그 아이가 기억술사와 접촉했을지도 모른다는 정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요? 접촉했다고 추정하는 이유나 근거는 있는 거죠? 익숙한 손놀림으로 파스타를 포크로 말면서 이코가 끼어들었다. 정보원의 신뢰성은 그대로 정보의 신빙성과 연결되는 것이라서 기자로서 당연히 확인하고 싶은 것이겠지만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섣부른 거짓말을 하다가는 들킬 위험이 있어서 정보원을 밝힐 수 없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사회적으로도 확실한 지위에 있고 그 사람 자체로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얻은 정보라는 것만으로도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경로로 그 사사 미사오와 기억술사를 관련지었는지에 대해서는 못 들었습니다. 아마도 병원에서 그녀나 그녀의 가족과 만나 이야기를 나눈 거겠지. 그녀의 병증을 듣고 기억술사가 한 짓이라고 직감한 것은 아닐까? 사실 다카하라는 그 후 기억술사와의 접촉에 성공했다. 이해할 만한 설명을 했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이코는 어쨌든 유용한 정보일 가능성은 충분하단 얘기네 하고 끄덕였다. 그럼 거기서부터는 내가 조사해줄게요. 주소라든가 그녀에게 접근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말이죠. 디디군, 나한테도 그녀의 사진을 보내줘요. 네, 물론입니다. 뭔가 본격적으로 기억술사 찾기가 시작되는 것 같네요. 신이 나서 내 쪽을 보는 디디에게 그러네요 하고 장단을 맞춰줬다. 나에게는 기억술사 찾기가 단지 흥미 차원의 일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디디같이 들뜰 수는 없었지만 조사를 도와줄 사람이 생긴 것은 마음 든든했다. 그런데 그 미사오란 여학생이 기억술사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를 잊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기억술사와 접촉했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아, 정말 그러네요. 그럼 만나서 대화를 해봐도 별 정보가 안 나올 수도? 물론 그렇다. 사사 미사오 안에 기억술사에 관한 정보가 남아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마키나 교코, 무엇보다 나 자신의 사례만 봐도 그건 명확했다. 그녀가 직접 기억술사에게 의뢰한 거라면 그녀 본인으로부터는 기억술사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겠지요. 그래도 그녀를 만나는 건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억이 지워진 후 의뢰인의 상태는 어떤가를 볼 수 있다는 게 하나, 그리고 만약 그녀의 가족 중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최고지요. 역시 하고 디디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사 미사오의 가족을 만나서 기억을 잃기 전에 그녀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들을 수 있다면 뭔가 단서가 나올지도 몰랐다. 어쩌면 그녀가 누군가와 만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을지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잃어버린 기억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고 싶었다. 가족이 병원에 데리고 갔다는 것은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녀가 기억을 잃은 것이 확실했다는 얘기다. 기억술사가 지운 것은 어떤 기억인지 우선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냉정하게 정보를 수집하려는 머리와는 어딘가 다른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건 나 자신의 감정을 위한 것이다. 그 사실을 자각하고 있다. 그녀가 잃어버린 그 기억 속에 있었던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다. 별표? 반복해서 같은 꿈을 꾼다. 꿈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채 두려움에 몸이 뻣뻣해진다. 남자와 아이가 마주보고 서 있고 나는 그것을 보고 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안 돼 하고 생각한다. 봐서는 안 되는 것을 보고 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 것이다. 멈춰야 해 하고 생각하는데도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도망쳐라고 외치고 싶은데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영상이 끊긴다. 나를 향해서 뻗은 팔, 뺨에 닿는 손가락의 감촉과 혼란. 어이. 보이는 영상은 늘 같다. 몇 번을 반복해도 같은 지점에서 영상이 끊긴다. 검은 가죽의 광택, 경적 소리,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다. 번개가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 아침. 내가 일어나기도 전에 마키가 먼저 집에 와 있었다. 마키는 아침밥을 먹는 내게 그 사람 누구야? 하고 집요하게 물었다. 그 약속 장소에서 이코까지 본 모양이었다. 너는 왜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와 있는 건데? 아줌마가 외출한다고 집 좀 봐달라고 하셨어. 류 오빠가 좀채 일어나질 않는다고. 그보다 말 돌리지 말고 뭐냐고 요전번에. 그 연상의 여자,
징그러워. 단둘이 만난 것도 아닌데. 두통이 살짝 있었다. 얼굴을 찡그리며 커피를 마시는데 그때까지 시끄럽게 굴던 마키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흘긋 보니 걱정스러운 얼굴이다. 왜 그래? 오빠, 뭐 기분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꿈이 안 좋았어. 최근에 그 꿈을 꾸는 횟수가 잦아졌다. 하지만 그 꿈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볼 수가 없다. 언제나 같은 장면, 시선의 높이도 각도도 전부 같다. 의미가 있는 꿈인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마음에 걸렸다. 다시 옆에 앉아있는 마키를 곁눈으로 봤다. 계속해서 걱정스러운 얼굴인 그녀에게 괜찮아 하고 짧게 말하고 토스트를 깨물었다. 건조한 빵의 표면이 목에 걸리는 것을 커피로 넘겼다.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오늘은 사사 미사오를 만나러 갈 예정이다. 얘기가 복잡해지면 점심을 거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억지로 토스트를 입으로 쑤셔 넣었다. 일주일 전 번개 이후로 채팅방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거기서 이미 지겹도록 얘기했으니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것 같지도 않은 데다가 미사오와 만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다. 이코로부터는 그 뒤에 바로 사사 미사오의 주소를 알리는 메일이 왔는데 이코는 자기도 만나볼 작정이라고 메일에 썼다. 기자로서 호기심이 발동했을 테지. 메일이 오고 사흘이 지났다. 가능하다면 이코보다 먼저 만나보고 싶었다. 편할 대로 하고 있어. 난 곧 나갈 거니까. 어디 가는데? 사적인 일.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또 그 사람 만나는 거야? 그 사람? 연상의. 오늘은 다른 상대. 마키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설마 싶었지만 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오빠를 빼앗기는 여동생 같은 기분인 걸까?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이 발동해서 일부러 씩 웃으며 말해줬다. 여고생. 뭐야 그게? 웃으며 식기를 싱크대로 나르고 달라붙는 마키를 적당히 밀쳐내면서 겉옷을 집어들고 집을 나섰다. 현관까지 쫓아온 마키에게 집 잘 봐 하자 뿌루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뿌루퉁한 얼굴은 어렸을 때랑 똑같았다. 마키가 애인을 데려오면 나 역시 다소 복잡한 심정이 될지도 모르겠다. 걸어가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기억술사에게 다가가고 있는 거다. 아주 희미한 흔적을 더듬어가면서 반복되는 그 꿈은 어쩌면 사라진 기억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 꿈속의 아이는 어쩌면 마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별표? 이코가 보내준 주소를 따라가니 사사라는 문패를 바로 찾을 수 있었다. 망설이지 않고 배를 누를 만큼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몇 미터 거리를 두고 잠시 서서 숨을 고르고 있자니까 고등학생인 듯한 남녀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가만히 서 있으면 의심받을 것 같아 그들을 마주보고 걸어갔다. 소녀 쪽은 딱 봤을 때 머리가 짧았기 때문에 지나칠 때 주위에서 얼굴을 확인했다. 역시 틀림없었다. 디디가 보여준 사진과 같은 얼굴, 사사 미사오였다. 여기서 말을 거는 편이 나중에 배를 누르는 것보다 간단하다. 그러나 친구인지 애인인지 모르지만 타인이 함께 있는 곳에서 말을 거는 것이 적절한지 어떤지 바로 판단이 서지 않았다.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걸어가는 두 사람의 등을 바라봤다. 틀림없이 사사라는 문패가 달린 집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두 사람은 그 집을 지나쳐서 옆집으로 갔다. 사람을 잘못 본 건가 하고 잠시 생각했지만 소녀는 분명 사진 속의 그녀였다. 소년 쪽이 열쇠를 꺼내 문에 꽂았다. 여기서 말을 걸지 않는다면 문 앞에 서서 한동안 고민에 빠지게 될 것 같았다. 결심하고 뛰어갔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소녀 사사 미사오가 돌아봤다. 이어서 소년이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호의적이라고는 하기 힘든 차가운 시선에 순간 멈칫했지만 소녀를 향해 물었다. 혹시 사사 미사오? 네? 소녀가 순순히 대답했다. 저인데요. 누구시죠? 미사오. 그녀를 보호하듯이 소년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무슨 용건이시죠? 갑자기 찾아와 미안한데 난 요시모리 료이치라고 해요. 잠깐이면 되니까 얘기를 좀 했으면 해서. 최근에 K대학병원에 다녔죠. 실룩, 소년의 어깨가 들썩였다. 미사오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거절이라고 할 만큼 강한 반응은 아니었다. 이야기를 들어줄지도 몰랐다. 학생하고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이야기를. 미사오, 집에 들어가 있어.
금방 들어갈 테니까. 하지만 어서. 미사오는 내 쪽을 신경 쓰면서도 소년이 연문에 손을 갖다 댔다. 잠깐. 기억술사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없나요? 집에 들어가려는 미사오에게도 들리게 큰 소리로 말했다. 미사오의 어리둥절해하는 얼굴이 보였지만 그보다도 소년의 표정이 또렷이 변했다. 미사오, 들어가 있어. 괜찮으니까? 소년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년은 미사오가 집 안으로 사라진 문을 막고 서서 말했다. 어떻게 기억술사를 알고 있는 거죠? 돌아가세요. 할 얘기 없습니다. 잠깐만. 어떻게 아느냐는 건 이쪽이 물을 말이었다. 아무래도 이 소년은 기억술사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반응으로 보자면 아마 그도 미사오와 기억술사를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생각 이상의 수확을 얻을 것 같았다. 안다면 가르쳐줘요. 기억술사가 저 여학생의 기억을 지운 건가요? 그리고 학생은 어떻게 그걸 알게 된 거죠? 무슨 얘긴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내 얘기라도 들어줘요. 부탁이에요. 중요한 일입니다. 뭡니까, 도대체? 요전번에도 잡지 기자라는 여자가 찾아오고 유행인가요? 그런 게? 민폐라고요. 이코가 벌써 찾아왔다니 한 발 늦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흥미 삼아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할 테니까 부탁입니다. 돌아가세요. 소녀는 고집스럽게 말하고 돌아섰다. 그 뒷모습에 태연한 척하던 가면을 벗어던지고 외쳤다. 내가 좋아했던 사람도 기억술사를 만나서 나에 대한 것을 모두 잊어버렸어. 문을 닫으려던 손이 멈췄다. 소녀는 반쯤 집 안으로 들어갔던 몸을 도로 반걸음 뒤로 빼서 문을 닫고 천천히 돌아봤다. 조용한 시선이 새삼스레 섬뜩했다. 교코에 대한 얘기는 내가 단순한 호사가가 아니라 기억술사 사건의 관계자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사실이었다. 소년을 멈춰 세우려고 엉겁결에 외쳤지만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만약 이 소년이 나와 같은 처지가 아니라면 낭패였다. 나는 초조한 마음으로 소년을 바라보았다. 다시 소년의 손이 천천히 문을 열었다. 들어오시겠어요? 문을 한 손으로 밀며 소년이 말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오리가미 교야의 기억술사일, 기억을 지우는 사람, 현재 이야기 이 장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기억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네요. 다음 챕터에서는 또 어떤 비밀이 밝혀질까요? 궁금하시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